삼성고 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보개혁과 의미개혁에 대해서 공부해 볼 겁니다. 교과서는 116쪽에서 119쪽까지 우리 중간고사의 마지막 시험범위이기도 합니다. 고종 31년 1894년부터 1896년 2월 초까지 약 19개월간 3차에 걸쳐 추진된 일련의 개혁운동을 바로 가보개혁, 의미개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1차 가보개혁은 1894년이 가보년이었기 때문에 가보개혁이라고 부르고요. 7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2차 가보개혁은 12월부터 1895년 7월까지 그리고 앞에 이름이 바뀌게 되는 의미개혁은 95년 8월부터 96년 2월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선생님이 여기 뭔가 표시를 해뒀는데 어떤 어마어마한 사건을 계기로 이제 또 한번 개혁이 추진되면서 그때부터는 또 의미개혁이라고 불러요. 1900년대 즉 20세기가 되기 5년 전에 조선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서구의 근대 국가 형성 과정에서 볼 수 있는 군주권 제한, 삼권 분립, 자본주의, 신문제 폐지, 근대교육 시설 이런 여러 방면의 변화가 이뤄지게 됩니다. 오늘 배울 이 사건은 복잡하고 또 어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조선을 탈바꿈시켰다는 의미가 있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 개혁을 주도했던 김홍집은 옛 말에 검은고 소리가 조화롭지 못하면 반드시 그 줄을 풀어서 다시 조여야 한다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즉 현재 조선의 정치적 상황이 옛 제도가 유지되며 현재 국제적 상황과는 또 맞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즉 서양의 근대적 시스템을 받아들여서 이 상황에 알맞게 모든 것을 고친다라는 걸 잘 보여주죠. 자, 가보개혁이 시작되기 이전의 상황을 봅시다. 선생님이 제목을 혼돈의 1894년이라고 붙여봤어요. 잘 어울리나요? 먼저 아래로부터는 반봉건, 반외세를 외친 동학농민 운동이 발생했습니다. 농민군 진압을 위해 총나라의 도움을 요청했던 정부는 도리어 일본까지 함께 파병이 되면서 더 큰 짐을 짊어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 청일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함께 배웠습니다. 1차 봉기 결과 전주화약이 맺어졌고 농민들이 주장한 개혁안 시행을 위해 농민군은 집강소를, 정부는 교정청을 세웠던 것까지 잘 기억나나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건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조선 정부는 당시 농민군과 합의 후에 나름 스스로의 개혁을 위해 교정청이라는 기구를 세웠었죠. 그런데 일본은 당시 조선이 근대화되지 않았다라며 조선 정부에게 개혁을 요구를 합니다. 조선 정부는 이미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죠. 일본은 자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일본군을 철수하지 않겠다라는 억지를 부립니다. 더 나아가 일본은 15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결국 경복궁을 침략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요구대로 기존에 조선이 자주적으로 설치했던 교정청은 폐지가 되었고 일본의 요구에 의한 새로운 개혁기구가 들어섰는데요. 온건개합파 출신 김홍집을 중심으로 새로운 내각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제1차 김홍집 내각이고요. 또 이 기구에서 또 개혁을 위해 특별한 기구를 세웠는데 그게 바로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군국기무처입니다. 군국기무처는 이 그림처럼 18명이 모여서 공개적으로 회의를 하고 어떤 안건에 대해 다수결로 투표한 다음 개혁을 실시했던 임시기구였어요. 무려 3개월 동안 210건의 개혁을 여기서 처리를 했다고 해요. 군국기무처의 목적은 내각 중심의 강력한 중앙정권 창출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개혁을 했는지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먼저 1차 가보개혁에서는 우선적으로 중국 중심의 외교관계에서 벗어나는 각종 조치가 이뤄집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조공책봉 관계에서 벗어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모군란 이후 청나라가 조선을 속방으로 여기면서 굉장히 강압적인 정책을 펼쳤잖아요. 이에 대한 반발의 의미도 담겨 있었죠. 당시는 청일전쟁 중이었는데 청이 계속해서 일본에게 패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국 기무처는 원래 조선이 중국의 연호를 사용한 것과 다르게 이제는 조선의 개국, 즉 1392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연호를 사용하는데 그게 바로 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1894년은 개국 503년, 개국한 지 503년이 지났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즉 조선은 이제 전통적인 중화 질서에서 벗어나 근대적인 국제 질서 속으로 진입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정치 분야입니다. 큰 방향은 군주권, 즉 왕의 권력을 제한하고 의정부와 내각의 결정권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의정부라고 있는 원래 이 기구에서 왕실의 업무까지 함께 했었는데 아예 국내부라고 하는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 여기서 왕실 업무를 전담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부는 이런 의정부가 하는 정치적 역할에 역할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분리를 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이렇게 국정을 총괄하는 의정부 아래에는 각종 역할에 따라 8개의 아문을 설치를 합니다. 내무와문, 외무와문, 외무와문은 아마 외교 업무를 맡았겠죠? 군무와문, 군무는 군사. 자, 탁지아문, 쌤이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네요. 자, 이렇게 그 전에 전통적인 의정부 6조 체제와 다르게 의정부 국내부 왕실을 분리시키고 의정부 아래 8아문을 둔 이런 근대적 시스템으로 변화합니다. 이 중에 눈여겨봐야 할 곳은 바로 탁지아문입니다. 탁지아문은 국가재정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세제도를 개혁하겠다라는 취지에서 만든 부서인데 현재의 기획재정부에 해당되는 그런 경제 업무를 맡은 곳이에요. 바로 이전에 재정 업무가 여러 군데로 분산이 돼 있던 것을 이제 탁지아문이 모든 걸 다 한다. 하나로 뭉친다라는 의미의 일원화를 시키게 됩니다. 이 조치는 왕실과 여러 부서에서 잡다하게 세금을 걷었던 거를 모두 다 간소화해서 무조건 탁지아문에서 세금을 한 군데서만 거두게 하는 거죠. 이런 시스템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맞아요. 우리 갑신정변에서 계속해서 모든 재정은 호조에서 일어나 한다 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렇게 조세를 금납화, 예전에는 뭐 쌀이나 면이나 이런 현물로 내게 했다면 이제는 화폐, 돈으로 내게 하는 금납화가 시행이 됩니다. 그러나 화폐를 초반에는 넉넉히 확보를 하지 못해서 이게 잘 시행이 안 되자 근대적인 화폐 제도를 만들고 또 은본위 화폐 제도를 채택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현재는 금을 특정한 가치의 화폐와 맞바꾸게 해주죠. 그 소리예요. 그래서 현재 예를 들어 금 1온스에 몇 달러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면 금을 들고 가면 돈이랑 바꿔주잖아요. 당시에는 이게 은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은을 본위로 하는 화폐 제도를 만들었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모든 이런 단위를 통일하는 도량형을 통일시켰어요. 도량형은 예를 들어 어떤 미터, 뭐 킬로미터, 킬로그램 같은 이런 무게나 부피를 재는 단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백성들에게 가장 환영받은 조처는 바로 이 사회 분야의 개혁이었습니다. 군국기무처는 민심 수습을 위해서 노비 제도를 우선 폐지를 했고 또 신분에 상관없이 인재를 채용하겠다라며 오래되었 과거제를 폐지하죠. 또 이제 어린 여성들이 돈을 받고 어떻게 보면 팔려가는 빨리 결혼하는 이런 조혼 제도를 금지했고 과부의 재혼을 허용했어요. 더 나아가서 어떤 가족이 죄가 있다 해서 자신이 아무 결백한 사람인데 범죄자가 되는 이런 연좌제도 폐지를 시켜버렸어요. 이런 내용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네, 동학농민운동에서 끊임없이 계속 제기된 노비제 폐지, 과거제 폐지, 과부재혼 허용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이게 갑오개혁에서 반영이 된 거죠. 자, 지금까지 1차 갑오개혁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어떤가요?
진짜 조선 사회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지금까지 본 것처럼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에서 제기된 내용들이 일부 반영이 되었고요. 그러나 군사력 강화나 상공업 진흥 같은 중요한 부분에서의 개혁은 소홀했다는 점이 아쉽죠. 그리고 1차 갑오개혁은 상대적으로 일본이 청일 전쟁을 하느라 조선이 개혁하는 거에 이래라 저래라 신경을 잘 못 썼다고 해요. 비교적 자주적으로 진행된 개혁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2차 갑오개혁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1차 갑오개혁까지는 아직 청일 전쟁 중이었어요. 그런데 2차 개혁이 진행되는 이 시점부터는 일본의 승리가 확실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일본이 움직이며 조선의 개혁에 이래라 저래라 하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일본은 당시 갑신정변 이후에 일본으로 도망갔다가 일본에 있었던 박영효를 조선에 데려와서 아까는 김홍집만이 이제 내각을 주도했다면 김홍집과 이 친일 개화파인 박영효를 공동 대표로 내세우는 연립 내각을 성립시킵니다. 그리고 고종은 1895년 1월에 일본과 또 이 박영효의 권고에 따라서 종묘에 나가 독립서고문과 홍범 14조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홍범 14조는 2차 개혁의 시작과 함께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2차 개혁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진 않고요. 다만 1차 개혁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홍범 14조의 내용을 보고 1차 개혁이구나 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되고 홍범 14조라는 걸 보고 2차 개혁이구나 라고 키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홍범 14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1조, 청국에 의존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자주 독립을 세운다. 청나라가 기존까지 조선에 이렇게 간섭을 했다는 이런 거를 떨쳐버리는 거죠. 5조, 의정부와 아문체제를 명확히 한다. 근대적인 내각제도를 확립시켰고 6조와 7조는 탁지 아문에서 관할한다. 요게 아까 살펴본 1차 갑오개혁 내용이죠. 어떤 근대적인 재정 시스템을 마련한다 라는 내용이고 13조와 14조는 사회 부분이죠. 어떤 법에 의거한 국민의 생명 보호 14조 그 다음에 문벌 폐지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 이런 거를 규정을 했죠. 홍범 14조는 일본의 권고에 비롯되어서 선포된 거긴 하지만 당시 개화파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어떤 헌법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국왕이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을 처음으로 국외에 선포한 문서기도 해서 되게 역사적 의의가 크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홍범 14조를 시작으로 진행된 2차 개혁 내용을 살펴볼까요? 먼저 1차 개혁 당시 정치 체제가 이런 모양이었어요. 그쵸? 자, 그런데 이게 이름이 좀 더 근대적으로 바뀝니다. 의정부는 바로 내각, 팔아무는 칠부라고 이름이 바뀌어요. 좀 더 근대적인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라는 거고 지방제도는 기존의 조선의 8도로 나눠져 있었는데 여기 약간 일본의 지방제도 시스템을 따라와서 무슨 부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23개가 되어서 23부로 바뀌게 됩니다. 또 사회 분야에서는 기존에 지방관이 그 지방의 정치, 경제, 법, 경찰권 이런 모든 것을 관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정부가 지방관의 사법권을 빼앗아서 국가가 이 사법권을 통괄하게 만듭니다. 이를 위해서 국가 소속의 재판소를 설치를 하죠. 그 전에 예를 들어 이런 삼성마을에 갑돌이가 갑순이한테 잘못을 하면 이 삼성마을의 지방관이 이 사건을 재판을 했는데 이제 지방관이 아니라 국가의 재판소에서만 이걸 처리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또 교육제도도 바뀌는데요. 교육입국조서라는 것이 발표가 됩니다. 바로 근대적인 학교가 성립되게 되는 기점이 마련이 된 건데요. 우리가 현재 다니고 있는 이런 삼성고도 근대적인 학교 시스템이죠. 그 전에는 이렇게 국가가 설립한 학교가
대부분의 모든 사람이 다니는 학교가 아니라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뭐 서당이나 이런 민간에서 교육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근대 교육이 처음으로 실시가 되는 기틀이 마련이 된 게 바로 2차 갑오 개혁이에요. 이 교육 입국 조서가 발표된 이후에 요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한성사범학교가 만들어지는데요. 사범대학교 들어봤죠? 사범대는 여러분들처럼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사를 만들어내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한성사범학교는 현재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교의 그 최초의 모양 형태죠. 우리나라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최초의 근대식 학교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2차 갑오개혁이 끝난 후 청일전쟁은 완전히 일본이 승리하고 드디어 이제 조약, 시모노세키 조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여기 하얀 요동지방을 청이 일본에게 할양한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요거를 저지하는 삼국 간섭이 발생하게 되었죠. 이에 조선은 일본의 침략을 막아줄 대항 세력은 러시아다 라면서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는 친러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정부의 실세였던 명성황후가 청나라와 친하게 지냈는데 이제는 친러로 바뀌게 된 거예요. 조선에서는 이제 친러파가 세력을 잡게 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조선에서의 세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일본은 비상수단으로 어떤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한 나라의 국모인 명성황후를 시해한 을미사변입니다. 을미년에 일어난 사건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부 실세인 명성황후를 살해하고 일본의 세력을 만회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영상으로 살펴볼까요? 1895년 10월 8일 새벽 5시 30분 광화문은 습격당하고 있었다. 궁궐을 방어하던 수비대는 순식간에 무너졌다. 일본 군인과 경찰, 민간인의 인까지 포함된 무리들은 경복궁의 최후방 건천궁을 향해 진격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왕비였다. 하지만 그들은 왕비 얼굴을 몰랐다. 궁녀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위협하며 왕비의 소재를 물었다.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자객들은 왕비의 침전을 점령했다. 조선의 왕비는 이렇다 할 방어도 도피조차도 하지 못한 채 자객의 칼에 사망했다. 한 나라의 왕비로서 받아야 할 최소한의 존중도 없는 죽음이었다. 을미사변을 순식간에 성공시킨 일본은 고종의 명을 받아 김홍집을 중심으로 한 친일 내각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제3차 내각은 2차 내각에서 활동했던 박용여가 제거되고 김홍집을 중심으로 친일 내각이 구성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3차 김홍집 내각입니다. 을미사변을 계기로 추진된 1895년 8월부터 1896년 2월까지의 개혁을 따로 분리해서 을미개혁이라고 부릅니다. 일본은 꼭두각시 김홍집 내각을 빌어서 개혁을 계속했으며 조선의 사회체제를 일본과 동일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훗날 조선을 침략했을 때 이를 대비해서 사회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제도가 강제적으로 투입된 그런 사회가 조선의 관습과 문화와는 걸맞지 않았겠죠. 그래서 국민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이때의 주요한 개혁 내용을 살펴볼게요. 먼저 태양력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달력을 볼 때는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태양을 기준으로 삼는 양력, 그리고
달을 기준으로 삼는 음력이 있어요. 우리 기존에 한반도에서 사용했던 그런 달력은 음력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매년 추석이나 설날에 날짜가 달라지죠? 그것은 음력으로 추석과 설을 세기 때문이에요. 그것처럼 이 음력은 당시 농사를 짓거나 백성들의 생활과는 굉장히 이 패턴이 잘 맞아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 굉장히 편리했지만 이 음력의 가장 큰 단점은 1년이 354일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매년 오차가 생기고 항상 윤달이라는 존재를 넣어서 이걸 보충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런 근대적인 시스템에는 맞지 않다라고 해서 당시 일본은 양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강제로 이 양력이 사용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896년 1월 1일부터 강제로 양력이 사용되었고 이때부터는 건양이라는 연호가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건양 1년, 1897년은 건양 2년 이런 식으로 해를 세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제도를 살펴볼게요. 먼저 종두법이 들어오게 됩니다. 조선시대 후기부터 전염성이 강하고 사망률이 높은 병이 창궐했어요. 지금의 코로나처럼 전염병이 온 거죠. 그때의 전염병은 바로 천년두라는 거였어요. 피부에 고름이 잔뜩 생기는 그런 무서운 병이었는데 전염력이 굉장히 높았대요. 근데 이거를 기존의 조선 사람들도 예방 차원에서 일종의 예방접종으로 어떤 걸 시도했냐면 그 천년두 환자의 고름에서 나온 그런 껍질 요런 거를 정제해서 쓴 가루를 몸에 일부러 비비거나 이런 식으로 했대요. 그런데 이 시료를 채취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고 또 이걸 채취하는 과정에서 전염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하진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당시 지석영이라고 하는 의사가 일본에 가서 서양 의학을 접하고 이 종두법을 들여오게 됩니다. 종두법은 뭐냐면 소의 고름, 그러니까 이걸 우두라고 하는데요. 요거 물질을 정제한 거를 예방 주사를 놓는 그런 방법을 종두법이라고 해요. 일종의 천년두 예방 접종인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우체사. 어떤 거 같아요? 네, 우체국이랑 비슷하죠? 네, 국내 통신망으로서 뭐 개성, 수원, 안동, 대구, 동래, 부산 요런 데다가 우체사를 설치했대요. 그 다음에 우리 2차 개혁에서는 사범학교를 만들었잖아요. 을미개혁에서는 소학교령이라는 걸 공포해서 서울에 소학교가 설립이 됩니다. 소학교는 현재의 초등학교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사회를 뒤집어 놓은 새로운 개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단발령입니다. 단발령은 말 그대로 머리를 짧게 자르는 건데 구체적으로는 상투를 자르는 거예요. 상투가 뭐냐? 바로 이 성인 남자들이 머리를 이렇게 올려서 묶는 요 꽁지를 상투라고 해요. 이 사진은 안 나와 있지만 요거를 예쁘게 이렇게 잡아주는 두건 같은 걸 망건이라고 하는데 요 상투와 망건을 제거하고 외국 의복을 착용하는 게 바로 단발령이었어요. 당시 정부가 이 단발령을 내린 이유는 위생에 이롭고 작업에 편리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었는데 유교 윤리에서는 일반 백성들에게 이 상투 생활은 굉장히 뿌리 깊이 자리매김한 거였어요. 조선사회에서는 뭐 신체, 머리털, 살 이런 거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라 감히 이걸 해치지 않는 것이 효다라는 그런 통념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이런 상징이라고 인간의 상징이다라는 거였죠. 지금 우리에게 이 내용을 들으면 머리를 자르고 간편한 옷을 입는 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이 상투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여학생들은 고민할 텐데 저거 어느 세월에 머리 감아 어느 세월에 머리 말려 이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쵸? 쌤도 그 생각을 처음엔 했는데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게 너무 당연한 거라 사실 이 머리를 자르라는 게 신체에다 가하는 박해처럼 느껴졌다고 해요. 예를 들어 손가락을 잘라라 이런 식으로 느껴진 거죠. 그래서 멀쩡하게 있는데 머리를 자르라니 하면서 정부에 대한 이런 반감이 절정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11월 15일에 백성들의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종은 단발령을 선포하고 결국에 이렇게 태자와 함께 당일로 본인이 직접 머리를 상투를 자르게 되죠. 사실 이거는 일본이 국왕으로 하여금 먼저 모범을 보이게 해서 백성들에게 단발을 강행하려고 했던 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리어 역효과를 가져왔어요. 이런 조치가 고종의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라 그리고 내각 전체의 의지도 아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이게 일본의 기만이다라고 해서 더욱 반감을 가지게 되었죠. 당시에 서울에 머물러 있던 지방 사람들은 전국에 단발령이 내렸다라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고향으로 돌아갔고, 그다음에 미처 피하지 못해서 이렇게 여기 보면 모자를 쓴 사람이 있죠. 이 서양식 옷을 입고 이 모자를 쓴 사람이 이렇게 가위를 들고 다니면서 상투를 아직 자르지 않으면 강제로 상투를 잘랐어요. 강제로 이렇게 잘린 사람들은 잘린 상투를 주머니에 넣고 울면서 이렇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아무리 합리적이고 좋은 개혁이라 하더라도 이제 자국민의 역사,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또한 국민적인 합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에 의한 강제적이고 수동적인 개혁이었기 때문에 반일 감정이 극도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나라의 국모를 살해하고 또 친일 정권을 세워서 추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변화를 수용하기에 국민 감정상 당연히 반발이 있었겠죠. 결국 이런 국모 살해, 을미사변과 단발령의 강제 시행 요 두 가지의 배경을 삼아 양반 유생들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반일, 반개혁 운동을 불러일으키고 말았어요. 그게 바로 을미년에 일어난 의병. 의병은 우리 예전에 임진왜란 때 배웠었는데 기억나나요? 네, 일반 민간인들이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일어난 사람들이었어요. 여기서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병사를 조직해서 일어난 걸 의병이라고 하고 을미사병과 단발령 실시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을미년의 의병, 을미의병이라고 부릅니다. 주요한 주도층은 아까도 말했지만 양반 유생들이었어요. 당시 유생의 대표였던 최익현 기억나죠? 목은 잘라도 두 발은 자를 수 없다라고 해서 이런 단발령에 대한 반항을 보여주었고, 이 을미의병을 잘 보여주는 사료를 같이 읽어볼게요. 자, 원통함을 어찌하리요? 국모의 원수. 이게 바로 을미사변이죠. 이미 이를 갈았는데 참혹한 일이 더욱 심해서 임금께서 다시 머리를 깎으시는 지경. 이게 바로 단발령, 강제로 시행하는 거죠. 우리 부모에게 받은 머리털을 풀베듯이 베어버리니 이 무슨 병고입니까? 이에 감히 의병을 일으키고 이 뜻을 세상에 알리리라 라고 해서 여기 보면 국모의 원수, 머리털을 베다, 이걸 봤을 때 이게 을미의병이구나 라는 걸 캐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전국 각지에서 지도에 보이는 것처럼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났는데 이걸 진압하기 위해 정부는 군사를 지방에 파견하고 또 일본도 군대를 지방에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병력이 지방으로 빠져나간 틈을 이용해서 고종이 을미사변 이후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일본 애들이 마음만 먹으면 나라에 국모인 명성황후도 시해했는데 어떻게 고종까지 시해 안 하겠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고종이 내 안전도 보장할 수 없겠다라는 판단하에 친러파의 인사들이 협조를 해서 이 고종이 머무르는 곳을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아관파천이에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의 거소를 옮긴 사건입니다. 그래서 고종은 이 아관파천 이후에 바로 이 친일파를 파면하고 친러파를 자신의 주변의 관료로 임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 김홍집은 당연히 친일파 내각이었기 때문에 다 붕괴가 되었고, 이 친일파 내각이 붕괴됨으로써 을미개혁도 역시 중단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1차, 2차, 3차 가보 의미개혁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사이에 의미사변, 아관파천 같은 아주 큰 사건들도 함께 살펴봤어요.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학습지에 있는 내용들을 잘 정리해보고 스스로 이렇게 도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더 쉬울 겁니다. 우리 등교 계약할 때 선생님이 이 부분은 한 번 더 복습으로 짚어줄 거고요. 등교 계약하고 또 만나도록 합시다. 몸 건강히 지내세요. 안녕.